전 13 미리반 일반 70 미리반 이걸 갖다 옛날에는 미리반 단위를 썼는데 지금은 기상캐스터들이 이야기할 때 압력의 단위를 전 13 이게 뭐 HPA 헥토파스칼 단위로 헥토파스칼. 옛날에는 미리반을 썼는데 지금은 헥토파스칼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1파스칼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조벨 이런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1기압을 전 13 헥토파스칼이고 옛날에는 전 13 미리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캐스터들이 옛날에는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기상캐스터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올라오는 태풍 A급 태풍이 중심기압이 예를 들어서 950 미리발 이래야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미리발을 갖다 전 세계 단위를 고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950 헥토파스칼 이래 헥토파스칼 기압의 단위를 표시하게. 그 헥토파스칼이나 미리발은 같은 게 옛날에는 미리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헥토파스칼 이렇게 압력의 기압의 단위를 이래 쓰고 있는 거예요. 중심 기압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A급 태풍하는 거죠. 기압 저기압을 미리 붙이니까 그 헥토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현장에서 바 단위를 쓰고 영국 배에서도 좀 바 단위를 해군 군함에도 아마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 단위를 쓰는데 어떤 요즘도 최근에 일부 그 압력 단위를 이 바라서 헥토파스칼 단위나 또는 이건 뭡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메가파스칼 단위 쓰고 그러니까 1 메가파스칼은 10의 6성 파스칼입니다. 10의 6성 파스칼 이렇게 쓰고 어떤 단위도 1 kPa 이런 단위를 쓰고 그 kPa 단위 그리고 10의 3성이겠죠. 10의 3성 PA 이렇게 파스칼 단위가 있고 헥토파스칼. 여러분들은 미리바가 지금의 헥토파스칼이다.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1바는 1기압하고 누가 높습니까? 1바는 1기압 한 0.98 ATM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바는 1기압보다는 좀 수치가 작은 거죠. 헥토파스칼 지금 헥토파스칼 쓰고 그리고 우리가 1기압은 수온적인 높이를 얼마입니까? 수온적인 높이 하면 760 mm Hg죠. 760 mm Hg 수온 높이. 이걸 갖다가 현장의 함수 배에서 이런 기로 씁니다. 수온적인 높이는 760 mm 76cm 올라가는 1기압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1000 mm 1인 단위에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AQ 카메라. 어퀘리엄 수주 높이, 물의 높이. 어퀘리엄 하면 우리가 AQUARIUM 이게 뭐냐 하면은 물기둥이다. 물 주자, 기둥 주자. 수주도 되고 수족관도 되죠. 수족관은 어퀘리엄 영어로 어퀘리엄 수족관. 그런데 AQ 앞에 AQ를 따가지고 1기압은 수온의 높이는 760mm H지만은 우리가 1기압은 물기둥의 높이를 10m 아닙니까? 기압은 1기압을 쏘려면 물기둥의 높이를 10m 올라가거든요. 그 10m를 미미를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기둥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1기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배에서는 이런 단위를 좀 많이 씁니다. AQ는 미리 아니 수주로 물로 계산 압력 단위다 이러면 되겠죠. 물의 높이를 헥토파스칼. 그 바 단위는 특별한 배를 쓰는데 일반 우리나라 국내 배 이런 데는 바 단위를 안 쓰고 주로 압력 단위를 쓰고 아니면 이 단위를 좀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그거 참고를 하시고 일단 아까 수조적 탱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연료전지 역사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태양전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보다 태양전지 부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논밭을 태양전지 시절에 해가 사례도 해가지고 개가 만들어서 하는데 태양전지가 과연 그 재생에너지 효율도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어쩌다가 말이 많은데 1장 1장 2장에 생각되다가 N년 반도체 P에 붙여가지고 N년 반도체 P년 반도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전자를 받으면 여기는 전자가 일로 오면 전류가 일로 그러니까 N의 양, 이 전자가 오니까 이 양극이고 이게 음극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들이 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합, 원자의 결합에는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금속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연심이박인자 최신이박인자 조밀육박이냐 이거 막 넘어가자. 이거 금속 재료학을 하는 완전히 금속 기타 초보 처음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건데 우리 부식하는 사람하고는 막 관계 참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항용은 우리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전도체의 저항에는 저항 R 이꼬를 로 S분의 L에서 A가 다민지죠. 비저항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게 비저항이 크느냐잖아요. 이 비저항이 크면은 저항이 큰 거죠. 비저항을 갖다가 비저항의 역수를 갖다가 전도도라. 로분은 1, 그 K다. K를 전도도라 해가지고 요 단위 쉬면서 단위로 다투습니다. 요 참고로 요거는 비저항의 역수가 전도도다. 꼭 아셔야 돼요. 전도도 역수. 비저항의 역수가 전도도다. 그래서 전기를 잘 타는 금속과 안 타는 금속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전도동 여러 가지 물질이 전도도는 비장의 역수니까 구리, 용역물 종합이다. 동규 씨, 금속 중에서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금속이 뭡니까? 금속 중에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금속. 금속 중에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금속이 뭐야? 전기를 아까 금속 중에 최고 가벼운 금속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최고 무거운 금속은 뭡니까? 최고 무거운 금속. 백금도 무거운데 최고 무거운 금속은 최고 무서운데 좀 특수 금속인데 리튬이 최고 가벼운 금속이죠. 최고 무거운 금속은 오스뮴 칸 요 금속이 최고 무거워요. 오스뮴 칸 금속. 이게 하면 22.58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것은 0.53g per 세제곱센티미터. 최고 오스뮴 금속. 굉장히 무거워. 최고 무거워. 그럼 최고 무거운 금속은 우리가 뭐 별알 필요도 없고 리튬이 최고 가벼운 금속은 말인데 이제 전기기에 넣어놓았으니 야 그러면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금속.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금속이 뭐냐? 좋아.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금속이 최고 1등 전기 잘 타는 금속. 구리가 최고 전기를 잘 타는다. 구리가 최고. 물론 이제 전선에 이제 구리 들어가죠. 우리 전선은 이제 구리 아닙니까? 전선을 구리를 쓰는 이유가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리가 랭킹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뭐예요? 랭킹 1등 전기 최고 잘 타는 금속. 금이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금이 뭐 금속이 Y니까 전선 최고 박판을 만들 수가 있고 머리카락 좀 길게도 만들 수가 있고 광택도 나고 녹도 최고 안 쓴다. 그럼 금이 전기도 최고 잘 타는 금속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금이 아닙니다. 최고 잘 타는 금속. 뭐겠습니까? 맞아요. 최고 잘 타는 금속은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 아까 말씀 구리가 2등입니다. 구리가 2등. 3등이 금이 3등이 금. 그 다음에 4등이 뭡니까? 4등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다음에 뭐겠습니까? 마그네슘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철 이런 수준.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알 것은 금속 중에서 최고 잘 타는 전기를 최고 잘 타는 것이 은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등이 구리, 3등이 금이 전기 많은 금이 1등이야. 다른 데는 모든 걸 금이 1등을 차지하는데 전기 잘 통하는 데는 금이 1등을 못 차지해 있어요. 3등이 있어. 그 다음에 4등이 알루미늄, 5등이 마그네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5등까지는 머리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1등, 금 전기 잘 타는 이거는 우리가 전기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기 전도도는 용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래서 그럼 전기를 최고 잘 타면 이 전선도 은으로 해야 되는데 은을 안 하는 이유가 좋아서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은 비쌉니다. 구리보다. 구리는 비싸니까 은을 못 쓰고 그나마 2등인 구리를 쓰는 거예요. 다행히 금이 전기를 갖다가 3등이니까 구리 금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금이 1등이 되더라도 금은 비싸니까 금을 같은 선 쓸 수는 없고, 은이 다행히 뭐 구리보다는 싸지만은 비싸지만은 그래도 비싸니까 은은 못 쓰고 구리가 2등이니까 구리를 쓰는 거죠.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요 전기잘 타는 것은 아주 참고적으로 열을 잘 듣는 열을 전도율하고 같습니다. 열을 잘 통하는 것이나 전기 잘 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 한 가지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 왜 그 은이라는 금속은 전기를 잘 통하느냐? 그것도 답이 없죠. 그 금속이 고유한 성질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고유한 성질. 우리 정훈이 멋쟁이 자기 고유한 성질인 거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금속은 이상하게도 전기는 최고 잘 타죠. 금을 제끼, 금보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요거 금속 이야기했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여기는 패러데이 법칙, 이거는 우리가 뭐 현대 업적이니까 이건 우리가 보도 이거 이론을 이야기하는 건지가 여러분들 시간이 안 넘어가겠습니다. 양극 방식 이것도 못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 무식광직 협회 지금 회장님으로 계신 이호 박사님, 협회장 이호 박사님께서 요 당시에 분극 시험을 여간 양극 성능 시험법 정립을 했습니다. 대단한 입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필을 못했을 뿐이지, 분극 시험을 해가지고 극기간 균기를 갖다 가지고 분극장이 최고 크다 하는 걸 가지고, 그때가 고전까지만 분극만 시키면은 모든 금속은 거기서 방식이 안 나가다 하는 걸 밝혀냈어. 근데 이것이 그때 우리가 그걸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갖다가 나라의 레벨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한국에서 대학 교수학위 박사 논문에 가면 그게 대단한 기자 이렇게 무시를 하고 좀 이랬습니다만, 그러나 한때 그 발표하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분극 시험에서 그걸 정립을 했어요. 이호 박사님께서, 우리 협회장님 이호 박사님.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은 여러분들 요 패러데이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님 요 패러데이 법칙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공부했지. 패러데이 법칙. 30년 훨씬 우리 동규씨야. 근데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 사람은 어떤 1g 당량의 금속이 음극과 양극에 서출할 때 1패러데이 통과하면은 96,500 통과하면은 양극과 음극에서 1g 당량이 서출한 1g 당량은 뭐냐? 요 값은 먼저 해가지고 1g 당량이 서출된다는 걸 갖다가 이 패러데이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패러데이 법칙.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영국에서 19세기 초의 사람인데, 아주 학벌도 안 좋아요. 국민학교는 하니까 중학교 한 900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발표를 하니까 1g 당량이 서출하다 96,900 26.8A를 갖다가 26.8A를 1시간 통과하든지 1A를 26.8시간 통과만 하면은 양극과 음극에서 1g 당량이 석출 또는 용해된다 하는 걸 자기가 실험을 해봐야 노다랍니다. 그래서 그걸 학회지에 발표를 하니까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 인류대학 교수들이 정말 공당당이 헛소리 하고 있는 완전 코방기가 무시했어요. 그래 했는데 한번 해봐라. 그럼 해봐라. 되는 거야. 해봐라. 내 말이 틀려. 해봐라. 이게. 해보이긴 해. 이상하게도 온갖 원자라는 1g 당량이 양극 음극에서 요거만 통과하면은 석출이 되는 거예요. 와, 이만 장난 아니니 무슨 일이 된다 이게. 우주에서 96,500km만 통과하면은 그래 노느냐 이게. 그것도 그 패러데이 하는 그 사람도 그걸 몰라요. 그 사람도 딱 요걸 해봐서 1A를 갖다가 1A를 26.8시간을 통과하니까 그걸 노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실험을 했는데 실험해가 맞지만은 그게 먹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전기화학이나 이 도금체리 이런 데는 말입니다. 정말 실험을 통해서 결과합니다. 실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와서 그걸 26.8 그런 96,500 그런 이름을 놨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가 1패러데이, 그 사람 이름을 따가 F자를 붙입니다. 이 패러데이 하는 사람이 그걸 발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영국 그래가지고
그 학교, 대학교 수능 오락해도 안 가고, 막 구진양사하고 실무 그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물리 전기노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하는 거 아십니까? 자력선 통할 때 도체가 빠른 속도로 끊으면 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그 사람이 기본 반전의 큰 기초적인 원리를 저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레메의 오른손 법칙, 프레메의 왼손 법칙, 암페의 오르노사 법칙 사고, 이 렌즈의 법칙 사고 그런 게 나왔지만 이 패러데이 가사람이 전기가 노는 기본적인 원리 이 사람이 발견해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금도 불멸의 법칙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학문들이 고전 학문 그런 사람들이 한 그걸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한 그 원리를 뉴턴의 법칙 사고 막 모든 그런 법칙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발전기 전기도 안 보죠. 여러분들 전기 쓰는 거 이 사람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나 또는 전기는 말이죠. 여러분 전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기가 나와요. 전기가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의 그 핵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보일러 내나 물을 가열 태워 가지고 그 스팀을 만들어 스팀 터빈 돌리는 거 아닙니까? 회전을 넣는 거 아닙니까? 수력 발전 물레방아 내나 회전, 화력 발전 내나 화력 발전도 보일러 불 때 가지고 물 가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팀 터빈 돌리는 거예요. 아니 배에 가면 이제 발전기 돌려 가지고 그 엔진 돌려가 엔진 회전을 가지고 발전기 그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전학문은 회전을 안 시키면 회전을 해가 자력선을 끊지 않으면 전기는 안 오는 거예요. 일정 회전 속도를 넣는 그것이 바로 전기를 만드는 최고의 그 기본 원리 아닙니까?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 스팀 터빈을 돌리느냐? 물레방아 돌리 수력 발전이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느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스팀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회전을 넣는 겁니다. 그 고전 학문의 발전 원리가 아직까지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못 벗어나. 이게 참 내가 그 벌써 그 UFO 미확인 비행 물질 UFO는 가만히 있다 그렇죠. 우리 아직까지는 어쨌든 비행기는 날아가야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야 안 되지는데 UFO는 가만히 있다. 저기 어쨌든 우리가 지구상에서 중력을 생각한다면은 중력의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과학의 우리는 현 수준인데 UFO는 한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力교수로 중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력 무시. 그걸 비행기나 빠른 속도로 안 날아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날개 없어. 그런데 UFO는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이제 외계인들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 못하는 무중력 상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UFO가 있는지 모르지만 베트남 텔레비에서 UFO 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말이죠. 미국에 뭐 비행기가 우람이 날아가는데 깜빡 봤는데 날아가는데 없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물체가 없답니다. 어떻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이건 도대체 우리 현대 과학으로서는 미국이나 뭐 강대국들이 최첨단 과학 그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로 우리가 발전 이런 것도 회전을 안 시키고 전기를 넣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배터리, 리튬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안 그렇죠? 풍력 태양 발전 이런 걸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외에는 가정에 쓰는 모든 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회전을 안 하고 회전을 해내서 전기를 만들고 또 전기를 가지고 또 뭡니까? 아까 우리가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에서 노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또 모터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 있어야 또 회전을 넣는다.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 그 회전을 해야 전기가 나오고 전기가 있어야 회전이 나오고 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 고전 학문에서 우리가 아직 탈피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탈피해 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그래 회전을 안 하고도 전기를 대량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없느냐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탄소 도화적 식물의 잎은 대기 중의 산소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과합성 작용이 얘가 산소를 내놓는다니까.
그러면 이 지구촌이 만약 이산화탄소 이걸 갖다가 식물의 잎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갖다 대량으로 산소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실용 안 되거든요. 그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식물의 이파리 연구지 과학성작용을 인공적으로 과학성작용을 대량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이어가지고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의 잎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지구온난화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변하면 뭐 남북 북극 가면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만년설 사고 다 녹아가지고 흥망된다 사니까 기가 차죠. 좀 되면 태평양에 전에 TV 한번 봤지 않습니까? 놀란 것은 태평양에 좋은 섬들 아십니까? 섬들이 땅이 바닷물에 다 잠겨 없어요. 그 원주민이 저 가르치면서 저거 원래 내가 우리 땅에 저기 있었는데 저거 없다 이게 왜? 바닷물에 잠겨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언젠가는 해수면이 올라가면 아마 많이 잠기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일본의 동경만도 어느 수면이 올라가면 일본 동경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말도 하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 세대는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아마 해수면이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부산에도 가을이 아빠가 저기가 슈퍼 태풍 불면은 얼마 전에 피해가 지금도 피해가 오고 있는데 아마 해수면 올라가면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지구온난화 문제를 정말 우리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온난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다.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정설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후 관련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뭐 전기화학과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면서 평형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요런 식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요런 식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독일이 그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이런 식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평형전 식을 만드는 이유가 아까 금속은 그 이온화 경향이 크다 적다 서열이 나왔죠. 서열은 나왔습니다. 그럼 서열은 나왔는데 그 서열이 나왔지만 모든 금속이 서열은 나와 있지만은 뭔가 정량적인 숫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 있고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 있다. 금은 부식이 안 된다. 그 다음 구리도 부식이 안 된다. 구리보다는 금이 안 되지만 구리보다 더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 있고 최고 꼴찌가 리튬이다. 그럼 이런 금속들이 있는데 이런 금속들을 어떻게 하면 뭐 숫자로 말라가지고 뭐 실험해보기 그렇다라 이게 아니고 숫자로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가. 그래 그 사람이 그걸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유에너지의 개념을 더해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식을 만들어가 이 사람 네르너스 하는 사람이 독일의 화학자인 이 사람이 이 식을 만들어가지고 평형전 식을 만들어가지고 노벨 화학상 받았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못한 거예요. 독일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표준 수소 전극을 개발했어요. 1기압의 수소로 포함된 수소 이온이 활량 1인 용액에 침대 백금 전극이 표준 수소 전극 SH를 만들었어요. 그럼 왜 이걸 만들었냐면 아까 우리 전문님 이 말했죠. 모든 산의 높이를 계산하는데 해발이 제발. 기준에서 우리 백두산 높이하고 한라산 높이하고 뭐 그럼 땅이 어디에서 제가 저기 2743m고 한라산 높이가 1550m다 엘리베이터 사는 8873m다 뭘 기준이 뭐 있는 기준 어디서 재는냐 이게 기준. 그 기준 그게 해발 아닙니까? 해발 기준. 그럼 금속도 이 사람이 이 식을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평형이 수소 전극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기준되는 표준 수소 전극을 가지고 모든 금속의 평형전기를 재었어요. 제가 금속이 값이 얼마나 하면 이 사람이 체크한 거예요. 이 사람. 그 체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야 백금이 요런 산화하는 많이 왕수의 액을 넣어가지고 요 금이 산화하는 많이 들 금이 있어요. 금이 그러면 일반 산성이나 알칼리시 있는 금이 녹습니까? 부식 안 되죠. 그럼 금은 어디 녹습니까? 금 녹는 금속.
금도 녹습니다. 그러면 세공작자들 금을 가지고 우리가 반지 만들고 할 때 금을 안 녹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을 금을 녹이는 금속은 뭐냐 하면 왕차. 여기 있습니다. 왕수. 물의 왕이다. 이 물을 아니면 금이 안 녹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HCl하고 질산하고 염산하고 질산이 3대1의 비율로 이걸 만들면 금도 그 안에 녹습니다. 금이 녹아. 왕수.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인터넷에 왕수를 찾아 들어가면은 금을 녹이는 물입니다. 금 액입니다. 염산하고 질산하고 써요. 그럼 HCl하고 염산, HNO3, 질산. 왕수 한번 들어보세요. 왕수. 그래서 금을 그걸 녹여가지고 모든 금속을 이렇게 평형전위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금속을 이렇게 그 동적 평형전위를 이온하고 그 금속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모든 아까 표준수소적 있죠? 케발을 내다하는 표준수소적을 만들어가 재니까 금이 1.5V, 백금이 1.2V, 그 다음에 이 쭉 나옵니다. 은이 0.79 쭉 나옵니다. 플러스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수소가 0V, 요 표준수소적은 요걸 0V로 해가지고 모든 금속의 전위를 재는 그 사람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쭉 나옵니다. 나, 주석, 니켈, 코발트, 이거 뭡니까? 가드뮴 차 나옵니다. 값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철이 까이온 마이너스 0.44. 철이 표준수소적으로 마이너스 0.44입니다. 그런데 아이언합니다. 마이너스 0.76입니다. 이거보다 이게 낫죠. 요 숫자가 마이너스 값을 가면 갈수록 산화되기 쉽다, 부식되기 쉽다. 근데 아까 정량적이 아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 걸 아까 요나 영향이 크다 했지만 이 네덜란드에서 가는 사람은 이런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이 사람. 이걸 대단한 꿀적이 됩니다. 숫자로 딱 나타내. 이 한번 봅시다. 쭉 나타내고 알루미늄 마이너스 1.66이죠. 마그네슘 마이너스 2.3.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희생양극으로 나중에 음극광식할 때 희생양극으로 쓰는 거죠. 전이각형이 나지. 이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산화되기 쉽다, 부식되기 쉽다. 그 연화경량이 연화하기 쉽다 이 말이야. 그걸 보면 쭉 한 내려가죠. 자, 리튬 봅시다. 리튬이 평형전이가 리튬이 전자반의 요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전이가 표준 수소 정도를 재었을 때 마이너스 3.03 얼마나 났습니까? 이 리튬이 옛날에 천대꾸리기인 리튬이 이걸 놨다는 걸 갖다가 배터리 만드는 사람이 알아내요. 딱 이걸 알아내요. 이야 이거 금속도 가볍지 전이도 굉장히 같다. 그럼 조그만 거에 언급 조금 더 험한 나가면 전이차가 3.5V. 자기 자식 이만큼 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금속 가볍지 전이가 낮지. 이야 이건 대길이다. 대길 대박 테이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튬 배터리를 만든 것이 사실상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오고 그 시점에 리튬 배터리가 등장한 겁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니켈 카드뮴 전이나 시계 들어가는 1.5V 플라시 들어가는 1.5V 건전이 거 밖에 없었어요. 아인하고 망한 거 밖에 없었어요. 리튬 배터리가 나온 지 거의 오래 안 됩니다. 리튬 전쟁 나온 지. 우리 휴대폰 배터리 나올 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걸 찾아내 알아냅니다. 만약 네덜란드에서 가는 사람이 이런 숫자를 이게 안 밝혀놨으면은 누가 리튬이 이만큼 전이가 났다는 거 부식은 잘 되긴 잘 되는데 산화는 잘 되는데 저게 얼마만큼 떨어질까 몰랐죠. 요 수제를 딱 보고는 요 금속을 찾아내가 이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금속보다도 리튬 배터리보다 더 낮은 이거보다 낮은 산화되기 쉬운 금속은 없습니다. 산화되기도 쉽고 금속이 가벼우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를 개발해가지고 기준적으로 아까 해발하는 것이 바로 요 해발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수소, 요 표준 수소 중에 여기 0V, 요 0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재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놈일수록 플러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고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부식이 잘 되는 금속. 그걸 갖다가 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데 참고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리튬이 전이가 낮고 가볍지만 너무 이거 수요랑 여기가 있는 사람들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 야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싼 거 없나? 지금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도 마이너스 2.71사죠. 나트륨 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에 미국, 한국이 나트륨 소금에 뭐 나트륨 꽉 찼다 이거 꽉 찼다 이거. 리튬 무술 된다 이거. 나트륨을 만들다 이거. 나트륨도 그렇게 무거운 농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을 가지고 지금 나트륨 배터리도 만들어가 지금 그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는 리튬을 제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 리튬이 그만큼 금속이 가격있고 전기가 워낙 마이너스 3.04니까 이는 나트륨은 보세요. 나트륨 얼마입니까? 2.714고 여기 더 낮죠? 낮으니까 그 양전의 전이차는 리튬이 유리하죠.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갑질을 하니까 리튬 생산하는 나라가 그래서 나트륨 한국에도 나트륨 꽉 차니까 소금 그뭐 나트륨 많이 걸려가지고 나트륨을 지금 계속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보시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했나? 왜 그러면은 금은 플러스를 나타내고 산화되기 쉬운 금속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느냐? 이유가 뭐부터 물어본 거야,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도 대답할 길이 없었어, 처음에. 마이너스 나타내는 금속은 뭐고 플러스 나타내는 금속은 뭐냐, 이게. 요건 여러분들 그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요거 내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전에 가온답니다. 책에서. 내가 진 책에서 가온. 그 사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금속상의 용해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금속이 산화되기 쉬운 금속은 금속에다가 전자를 두고 자기는 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 금속에는 마이너스가 대전되고 용액은 플러스로 대전된다. 그 금속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니까 전리용합이 크니까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금속들은 자기가 침투합이 크다. 용액에서 용액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자기는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 즉 부식이 되기 어려운 금속은 금속이 플러스로 대전은 전기 이중성을 형성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 이유는 저 사람 설명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논리를 반박도 못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걸 설명한 데서 다른 사람이 반박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론대로 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나라 왜 아연은 리튬은 마이너스 3.0이고 금은 플러스 1.5냐? 왜 플러스 1.5 나타나고 표준 해발로 재니까 표준 수소적 0볼트 해발을 같이 재니까 금은 1.5고 리튬은 왜 마이너스 3.0이냐? 이유를 설명해봐라. 왜 그러는데? 설명이 아니야.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전리용화가 침투합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설명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꼭 이까지 그런데 일단 간에 그 산화되기 쉬운 금속하고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은 금속 표면에 전기 이중성이 있습니다. 전기 이중성이 성립될 때 여기 마이너스로 하고 플러스 되느냐 금속이 플러스냐 이게 용액이 마이너스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리용화가 침투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알고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꼭 아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증거. 그래서 아까 해발 몇 미터 가는 것은 표준 수소 증거를 했는데 해발 몇 미터 가는 증거를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수소를 공급해야 되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보조 기준 증거가 없느냐. 그러니까 보조 기준 카로멜 증거, 황산동 증거, 은염한 증거 이 세 개가 상당히 표준적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부시방기술협회에서도 그 할 때 주로 쓰는 증거기에 카로멜 증거보다는 황산동 증거기를 많이 씁니다. 동을 평행유지 이동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동들은 표준 수소 증거기에 비해서 이동들을 편하게 쓰는데 이동들은 또 이제 표준 수소 증거기에 비해서 값이 다르니까 값을 이제 수준 과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만드는 걸 이래 만들어야 돼요. 황산동 증거기 이래 만들고 이러면 이래 만드는데 표준 수소 증거가 이제 수소가스를 계속 공급하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수소가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보조 증거를 카로멜 증거, 황산동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충하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이랬어요. 표준 수소 증거기인데 해발 0볼트인데 이걸 제가 마이너스 528mV 나왔다. 그러면은 은염한 요 가지고 화학 카로멜 증거를 되면은 마이너스 242mV 높은 놈이에요. 그러면 표준 수소 증거를 내가 528mV 나왔다면 화학 카로멜 증거가 되면은 합하면 요 뭡니까? 770mV 나와요. 여기 숫자가 잘못되거든요. 770 꽂혔습니다. 요 770입니다. 770 나온 거예요. 황산동 증거를 되면은 표준 수소 대 2볼트도 316V 높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844. 이런 식으로 요 값을 요 값과 요 값을 갖다가 완을 하면은 표준 수소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요런 가지고 제가 환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조 기준적이 편하게 나왔습니다. 요 증거도 잘 사는 거 방사능 증거는 만들기가 좀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요 증거는 화학 포메일 증거는 잘 만들어 쓰지 못하고 일본서 하나 수입하면 요즘 증거하기 수입하는데 30만 수입했습니다. 그 표준 수소 증거는 그 내려져서 가는 사람이 측정할 때 제가 지금은 안 씁니다. 요 gamma 환산한 값이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불펜에서 안 쓰고 요 증거하고 요 증거를 씁니다. 그래서 표준 기조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는 아까 해발 몇 미터 하는 걸 아까 우리 우리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발 몇 미터 아닙니까? 그 해발 되는 그 기준은 자기가 컨팅을 하면 안 되겠죠, 값이. 그 값이 항상 일정해. 어떤 조건에 들어가도 자기 값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런 증거들은 항상 자기가 항상 변하면 항상 불변하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값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요거는 넘어가다가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동전이 넘어가다. 요것도 분국도니까 요 분국도 뭐 중요한 거다. 이거 알아가면 정교학 전문가들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 방식이 기초 부식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부식 속도를 억제하는 기술을 방식 기술을 정의하는데 한국에는 방식이라 호로존 프로젝션. 일본에는 녹을 억제하는 걸 뭐라 하면 라스트 프로젝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미국은 어쩌나 부식 억제 호로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다 용어가 다릅니다. 다 부식 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방식이라 그러고 일본은 방식이라 그러고 미국은 부식 억제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방청. 그 우리나라도 때를 따라서 방청도료를 이야기하죠. 녹을 억제하는 도료를 방청도료를 일본들다가 방청도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요 전이 폐도가 방식 걸리는 요 어떤 부식 전이가 요 있으면 여기서 응급 방식으로 전이를 어느 정도 낮춰버리면 부식이 된다. 방식이 된다. 부동태 시키면은 또 양극 방식이가 부동태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방식이 된다. 올라가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알칼리. pH를 높여가지고 알칼리 하면 방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 부식을 하는 이제 영역과 부동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 방식, 방천, 부식적으로 외국에서는 요래 쓴다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식법이 종류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방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양극과 음극이 있어도 전해질이 있어야 되고 폐쇄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금속면에 수분 및 산소 적분을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식이 못 일어나겠죠. 수분을 차단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수분과 산소를 차단하는 것은 전해질이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전해질이 없어요. 양극 음극 전해질이 없어지면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장, 방식 도장. 도장을 하면 페인트 칠하면 방식 도장을 칠하면 결국 양극 음극에 물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려요. 도장을 해버려요. 또 물이 들어가더라도 방식 도장은 물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이게 철파입니다. 철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한다면은 여기 페인트를 칠해버려요. 페인트를 칠해. 여기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여기 페인트를 칠해버리면은 여기 페인트를 칠해. 그럼 여기 있는 물 산소하고 물하고 이놈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페인트를 칠해버리니까 뒤에서 막히겠죠. 못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리 양극 음극이 있더라도 부식이 안 된다는 거죠. 페인트를 칠해. 그런데 페인트 도막 두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라든지 페인트를 칠할 때 이 도막 두께가 두꺼운가 얇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규 씨, 도막 두께 두꺼운가 얇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꺼우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겨울에 옷을 입을 때 얇은 거 아니고 두꺼운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면 그만큼 외부에 있는 찬 공기가 안에 전달이 안 되죠? 보온이 된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페인트 도막 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물과 공기가 접근하기 더 어렵겠죠. 더 어렵죠. 그거 바로 그겁니다. 도막 두께 두껍게 해요. 두껍게. 그럼 페인트 업자들이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저거는 페인트 값이 많이 드니까 저거는 손해죠. 그래서 배에는 말이죠. 배에 배에 칠하는 페인트가 중막지도로 칠합니다. 그 앞에 하도 칠하고 그다음에 방청도로 AC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AF 페인트 칠하는데 도막 두께를 그 성급해서 잽니다. 딱 재가지고 선주가 이번 페인트 칠하는데 도막 두께 얼마나 하고 딱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선소에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오가지고 랜덤하게 잽니다. 중간중간에 재가지고 도막 두께 얼마나 그 계약에 의한 65mm, 250mm 그럼 250mm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 그래 큰일 납니다. 도막 두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식 페인트를 칠하면 여기에 또 피막을 딱 형성해가지고 요 피막을 형성해가지고 이 페인트가 균일이 이길 나가지고 물과 산소가 여기 오더라도 여기에 방식 페인트는 또 이 철판에 피막을 또 형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방청 페인트는 방식 도료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막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동대식으로 피막을 만들어버리니까 물과 산소하고 물이 오더라도 여기서 또다시 양극관계에 접근을 못해요. 이중으로 또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방식 도로는 그만큼 또 들어갈 때 여기서 이 도막 두께 들어가기 방청 도로는 이 두께가 굉장히 치밀하고 못 들어가도록 이게 천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물 산소 여기 못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피막을 또 형성하는 그 성질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물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페인트는 여기 생각 이 페인트는 한번 칠하면 영원히 물이 안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들어갑니다. 물도 페인트 한번 칠해놔도 세월이 흐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시한 여기에 균일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방식 페인트는 여기 또 피막을 2차적으로 또 방어를 또 하는 거예요. 1차 관문이 이 장막인데 이게 구멍이 균일이 발생해서 구멍이 나더라도 들어가더라도 2차로 또 막아 방식으로 그렇게 부식이 아니에요. 그 방식 도료는 그만큼 그 피막을 생산하는 2차 기능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금, 용융 아연 도금, 크롬 여기 여러분께서 용융 아연 도금 뭐 들어보셨습니까? 용융 아연 도금은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용융 아연 도금 피막을 생산 용이다. 용융 아연 도금은 여러분들 시내 나가면 바로 신호등 그 레일 그런 거 보면 가로등이 지지대 이게 옛날에는 전부 페인트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용융도금. 그 용융도금은 뭐냐면 아연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아연을 용점이 한 450도 되면 녹이 나고 그 아연 녹은 그 물에다가 이걸 플라스 처리가 녹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담갔다 꺼내버리면은 표면에 도금이 입혀져가지고 그 용융도금 입히지가 피부가 다 형성이기 때문에 그 물과 산소가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건 놓을 겁니다. 한번 그림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피부, 표면에 피부 입히면 라이닝 피부 해가지고 표면에 그 수지를 입히다든지 돌려가지고 피부 방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칠, 그리스 칠질. 그리스에 다가버리면 결국은 그리스를 칠해버리면은 결국은 그 물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배에 가면은 무슨 기계 제품 많습니까?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배 밑에 습기가 많은다면 바로 부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배아리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구리스 하시나 구리스를 떡을 치려가 나 정말 나 하면 구리스가 딱 붙어 있으니까 물과 산소가 칠 못하고 녹이 안 쓰고 그래 지금도 그래서 수중에서 용융산소 제거 보일러 워터 탈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뭡니까?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은 찬물이 안 들어가고 온도를 90도 올린다 했죠. 올려가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탈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일러에 잡혔습니다. 그래 해야 보일러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 용산을 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을 또 합니다. 전기 방식에는 양극 방식은 양문구를 부동태한다. 서질에 부식 억제제 이야기했는데 양극 방식은 뭡니까? 양극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 그러면 여기다가
방식하고자 하는 물체를 플러스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양극하고 이걸 넣은 그럼 여기에서 이걸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전류가 일로 넣으면 전류가 그러면 전류가 일로 넣으면 일로 가는 건 무엇이 갑니까? 전자가 일로고 전자는 반대죠. 전자가 일로 나갑니다. 전자가 일로 갑니다. 일로 전자가 그럼 전류가 일로 흐르고 전자는 일로 가고 그럼 전자를 누가 만들어주죠? 철에서 만들어주죠. 그럼 여기에 이 질산용액 같으면은 여기에 철이 산화를 하게 전자를 만들어 산화를 하게 이걸 양극을 해보면 산화를 하면 부식되겠죠. 부식되는데 요 철이 Fe 이가이온이 NO3 반응하고 Fe NO3 수락하는 이런 식으로 요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요걸 방식하고자 하는 물체를 양극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강제적으로 요 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양극 방식. 그 양극 방식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 항상 H2SO4 용액이나 질산 용액으로 하는데 실제로 좀 위험해요.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양극 방식을 하지만 이걸 양극으로 해가지고 피막을 형성시키는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화학 탱크 배에 화학약품을 싣고 다니는 배에서는 요걸 양극 방식을 해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양극 방식을 하는 말 이런 게 있다는 알지 이걸 실용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양극 방식. 그다음에 여기 스테인리스 여기 보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부식의제제 나중에 이건 보기를 하고 부식의제제는 금액을려가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 시간 다음에 부식의제제는 양극 반응 억제제, 음극 반응 억제제, 혼합 억제제 있는데 그 양극 반응이나 음극 피막을 형성해가지고 무식의제는 약품을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부동태 형성이고 음극 방식 음분구라 표현을 안정하는 이야기인데 요것도는 희생양극하고 외부전을 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양극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상대를 갖다가 전자를 공급하는 것이고 외부전법은 강제적으로 전자를 공급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요 중요한 요 음극 방식 이거는 뭐냐면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전자를 생산하는 그건 뭡니까? 양극이죠. 그 양극은 부식된다 아닙니까? 그럼 전자를 내놔는 것은 부식이 되지만 전자를 받아들이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은 뭡니까? 양극 아닙니까? 음극 아닙니까? 그래 음극으로 해서 전자를 공급해가지고 음극에 전자를 공급해줘가지고 음극이 녹이 안 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음극 방식. 그럼 전자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기보다 요 철보다도 힘이 약한 여기다가 아연하고 철하고 연결했습니다. 아연하고 철하고 연결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연하고 철하고 연결하면은 처음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연결 안 했다. 연결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이 바닷물에 철과 아연을 넣어가지고 연결 안 한 상태에서는 아연은 아연대로 플러스 무수히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저끼리 부식되겠죠.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에 적어도 무수히 많은 음극과 양극이 존재해가지고 부식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 철판을 방식을 시켜야 되겠다. 철판을 방식시키기 위해서 아연하고 연결해버립니다.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철이 아연하고 철하고 힘이 센 금속이 철 아닙니까? 철이 크죠. 철이 힘이 세니까 철이 아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지금은 니도 부식되고 나도 부식되고 있었는데 전선을 연결시켰다. 전선을 연결시켜 놨으니까 니가 아연이가 내보다 힘이 약하니까 네가 전자를 좀 내놔. 나 부식돼서 안 되겠다. 니보다 힘이 센 나는 부식될 수 없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연이 힘이 약하니까 N이 양극이 돼가지고 아연이 산화를 해야 되겠죠. 산화를 하면서 전자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어디 갑니까? 일로 가는 거죠. 전자가. 일로 전자가 오가지고 여기 오는 전자가. 여기 전자가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나니까 이 음극에서는 이게 음극이죠, 음극. 철이 음극이 될 거 아닙니까? 철이 음극입니다. 그럼 음극 여기서는 여기는 물하고 산소, H2O가 있으니까
산소 H2O 그 다음에 전자 4개 EH2 받아가지고 수산화 이용이 되면서 반응만 일어나. 자기는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자를 이 아인이 전자를 내주면 이 아인이 전자를 공급하면 철이 천을 부식되고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가 부식되고 있다가 아이언이 전자를 내주니까 이 아인이 여기 오니까 저끼리 철 자기 자신의 원래는 양극 음극에서 부식되고 있었는데 아인에서 전자를 공급해주니까 이 철이 야 우리는 같은 철판인데 내하고 싸우면서 부식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보다 약은 아인에서 전자를 공급해주니까 아인바다가 니도 이 모두 양극이고 음극이고 전부 합해가 모두가 음극이 돼. 음극이 돼가 전부 다가 이 철판 표면에 방식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 힘이 약한 음식 아인이 전자를 내주니까. 그 아인이 전자를 내줘가지고 하니 그러면 희생을 누가 합니까? 이 철판을 음극을 만들어 전자 공급해주는 아인이죠. 아인은 자기가 부식되면서 철판을 방식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줘가지고 철판을 방식을 했으니까 아인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네가 희생했다. 희생양극. 그래서 희생양극급이라 이래. 희생양극이 이래. 아인이 희생을 했다. 네가 살신성인이다. 네가 죽으면서 네가 희생을 하면서 녹아가지고 전자를 철판에 보내주고 철판이 녹이 안 설도록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희생한 거다. 그런 그 밥을 너는 희생양극이다. 이러냐. 그 법도 여기서 말한 대로 희생양극법이라 이래야. 이것도 사실상 아니십니까? 이 원리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 아닙니까? 옛날만으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대영 제국이라 그랬고 아닙니까? 유럽에서 최고의 그 전성인류를 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 솔직히.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발전을 했는데 이 아인하고 철하고 연결하니까 철이 부식이 아니더라. 이것도 우연히 알았어요. 철이 몰랐습니다. 영국 군함에서 영국 내가 알기로 한 18세기인가 19세기 초만 모르겠는데 그때 우연히 군함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인하고 철하고 짜다가 이거 모르고 이렇게 전선이 접촉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다른 놈은 부식이다 이랬는데 아인하고 붙이 일하고 연결한 이걸 이렇게 거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전선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붙이시던 모양이다. 근데 다른 철판이 부식됐는데 저 부식이 아닌가 이게 뭐 이래 야 이거 이상하다. 알아보면 아인하고 철하고 이놈이 힘이 약하니까 전자를 내줘가지고 이놈이 방식이 돼버려. 그걸 그때 알아. 참 희한한 일이야. 누가 뭐 이거 가르쳐준 건데 우연히 안 거야. 참 웃기네. 아까 패러디 법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법칙이 참 완전히 우연히 일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영국 문화에서 아인을 갖다 철판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 철판이 부식이 안 된 겁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그때 알아가 그 이론이 발전하고 우리가 여기 말하는 희생양극법이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한 겁니다. 그 아인을 알아가지고 철을 방식했네. 그리고 이런 방법도 네오토르만 선하면 지금 배에도 아주 쓰고 있고요. 군함에 우리 삼선에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인을 붙입니다. 뒤에 보면 프로펠러 그 라다에 이걸 붙입니다. 근데 이것이 메인 방식은 아니고 페인트 방식 배는 정말 가혹한 환경 아니까 바다에서 바닷물이 있고 해풍거나 진짜 그래 저 밑에는 이 AC 페인트 방선 페인트가 주 방식 목적이고 이제 페인트 벗겨졌을 때 아이언이 좀 보조 역할을 하도록 그래 붙여. 이것이 그 바다 밑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 방식입니다. 보조 방식. 그래.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제 만약 그죠 이게 희생양극법이고 외부전염법이란 저기서 말하는 겁니다. 외부전염법이란 뭐냐 하면은 외부전염법이란 뭐냐 하면 여기다가 불용성 양극. 불용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불용성. 동기씨, 불용성이 뭡니까? 불용성입니다. 그렇지, 녹지 않은 금속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정유기를 달아가지고 정유기 지시 정유기를 달아가지고 요걸 플러스형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전기를 통해주면 전류I를 통해주면 여기에서 전류가 거꾸로 나가겠죠. 전자가 나가겠죠. 전류 흐름의 역방면이 전자 흐름의 역방이 전류니까
전자가 나온다. 그럼 불용성 여기에서 바닷물 같으면 여기서 뭐 되나 하면은 여기서는2H2O가 산소 플러스 4H 플러스 4E 전자를 만들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티타를 매끈 도금했는데 불용성 전극에는 이게 안 녹습니다. 철판이 안 녹습니다. 그래 전자를 만들어주면서 여기 있는 저전이 물이 전자를 만들 수밖에 없어. 아니면 바닷물에는 또 이 Cl-가 Cl2 플러스 전자를 만들어줘. 염소가스를 또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전자를 만들어주고 이 전자가지로 가가지고 여기 가서 또 철판을 방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 전원을 DC 정육이라 하는 외부 전원을 이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불용성 양극에서 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전자가 철판에 공급돼가지고 이 철판이 방식되는 거죠. 이게 외부 전원 거예요. 외부 전원. 강제적으로 정유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DC 정유기를 이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여기다 전자를 공급해줘가지고 이놈이 방식되는 이것이 바로 외부 전원법입니다. 이 외부 전원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에 가면 씁니다. 지금 지금 배에는 바라서드 탱크 있는데도 밑에 이 정유기를 달아가지고 하고 선체 편에도 정유기를 다 해가지고 그 철판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 역할도 하고 그래 전자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거 철판보다 힘이 약한 여기 아연을 달아가지고 아연 스스로가 녹으면서 전자를 내주는 게 하나 있고 그 희생양극법이고 불용성 양극을 달아가 정유기를 통해가 강제적으로 여기다 전자를 공급해줘가지고 이걸 방식한 것이 외부전원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 요 희생양극하고 외부전원법이다. 무시극제적 첨가는 양극 반응과 음극 반응을 억제한다. 양극 반응을 억제하든지 혹은 음극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투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규식에 비해서 하고 있는 뭡니까? 그 유산염은 그 양극 억제제. 그 유산염은 들어가면 그 유산염의 표면에 양극 반응을 억제 피막을 딱 형성해가지고 양극 반응을 억제시켜가지고 그 부식이 일어나거나 안 나는 억제제를 첨가. 부식 억제제. 표면의 부동태. pH를 갖다가 보일러는 pH를 그 10에서 11을 유지하면 표면에 부동태를 형성시켜가지고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pH 조절을 합니다. 콘크리트 pH를 10 이상. 콘크리트는 막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시멘트에다 물을 부으면은 시멘트하고 물하고 자갈하고 부으면은 그 몰탈하고 콘크리트 되지 않습니까? 그 경화를 하고 나면 안에 있는 철근이 고점에 알칼리가 한 10 이상 되면 10이. 강 알칼리이기 때문에 피막을 형성해가 부식이 안 됩니다. 콘크리트. 그건 나중에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태는 요걸 부동 표현 얘기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테인리스가 뭐냐 하면은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부동태 산화막을 형성하는 요거는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요거 보면 스테인 원래 이 발음이 원 발음은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테인 하면 요까지가 뭐냐 하면은 오염, 오점 이런 말이 됩니다. 리스 없는, 없는, 녹슬지 않는 말, 녹슬지 않는 강이다. 그 스테인리스 강철도 솔직히 어떻게 놔나 하면은 솔직히 금이 부식이 안 되고 강태를 바르고 아무리 서 부식이 안 되면은 금 참 좋다. 그런데 그 비싼 금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물 만들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야, 이 금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거기 노관성 방법이 없나?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롬을 갖다가 그 철판에다 크롬을 한 13% 잡아해가지고 합금을 해가 만들어 보니까 이거 녹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대단하다. 크롬 그거 되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크롬을 내가 만드니 표면이 하얗고 어디든 부식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갖다가 스테인리스 스틸이지. 그 표면에 알아보니까 크롬 산화막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그 해조철 이거는 뭐냐면 해조철은 뭐냐면 주철인데 그 탄소 함량이 한 4.3% 이상 들어가는 그 철에다가 탄소 4.3%, 그 다음 여기다가 유소에다가 망간 플러스 황에다가 S 이런 게 들어가는데 흑연화돼가지고 이걸 음은 걸 만들어다 보면 이것도 부식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도 부식이 안 되네 싸다. 그러니 그 지금 주변에 자주 볼 거예요. 아파트 길이나
도로에 보면은 그 매놀이지, 매놀 뚜껑 아십니까? 네. 그거 뭐로 돼 있습니까? 시금 추출이죠, 그게. 네. 그 시금 추출입니다. 거기 해주출입니다, 해주출. 아, 그럼도 가격이 싸거든요. 탄소가 4점 몇 프로 들어간 데다가 그뭐 시금에가 몇 개 싸구려 점수 미어가 주문 만들어 놓으면 그거 따로 나오면 평생 있어도 두고 나갔습니다. 시금이 되죠. 최근에 시금은 최근에 썩어 들어가면서 그게 그 마음 안 되거든요. 그 표면에 그 흙이나 그 부동층이 생겨요. 해주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우리가 맨홀에 그걸 많이 씁니다. 뭐죠 그 아파트 인데 가면 저 맨홀 그 해주죠. 그 시금 그 있죠.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 적어놔도 오수, 메이드 인 코리아, 오수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쓰는데, 그래도 한 가지 문제는, 옛날에 내가 대학 시절, 대학은 아닙니다. 그때 교수 시절인데 한 30년, 20년, 30년이 아닌데, 일본 동네 근처에서, 동네에서, 비가 막 왔을 때, 비가 막 시내에 막 비가 막 물받아서 물이 막 찬 건데, 그때 아가씨가 우리 집이 남자들 구두를 신고 아십니까? 근데 그 아가씨 샌달을 신으면 완전히 그 물에 노출된다 아닙니까? 샌달을 신고 그 맨홀 아십니까? 맨홀이 어딘지 비가 꽉 차시면 맨홀 위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러거든요. 맨홀 위에 비가 아무리 있어도 갑니까? 그런데 샌달 그놈을 맨홀에 뜯었는데 그 밑에 전선이 과거의 전선이 맨홀 그 딱 있습니다. 그건 주체로 금속 전기통 한다 아닙니까? 바로 감전되어 죽었다. 그런 사건이 한 2, 3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맨홀에 전선이 붙어가지고, 맨홀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게, 남자 구두만 신으면 괜찮은데, 샌들을 신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그 비가 되게 오실 때 그 전선이 내려가지고 물에 담기가 아니십니까? 감전시키는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맨홀을 싸구려 주철을 하지 말고 앞으로 플라스틱 아니라 플라스틱을 하면 전기가 안 나가니까 전련이 되어서 여자가 시간다 치고 나는 관계없는데 아직도 그래도 아파트에 들어가면 전부 주철 그거 만들어 해주철 가지고 맨홀 뚜껑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맨홀 뚜껑을 하면 안전한데 플라스틱보다는 그림이 싸고 주철가 싸구려 그걸 만들어 하니까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아마 특히 문제가 됐을 텐데 그때 한 2, 3년 전에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아가씨가 그렇게 감전돼 죽었는데 특별한 경우다 보니까 그것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맨홀 그 전기통하니까 그 밑에서 계속 고통하는 그 시기에 그 전선이 그 붙은지 모르겠어요. 또 내 죽은 사건 또 얘기. 그 여러분들 저 시골 사는 모르겠다만 저는 그 낙동강 노무현 대통령 그 옆에 그 봉화 저 가면 그 낙동강이 흐르거든요. 우리 집 동네 뒤에가 하천이 낙동강이 흐르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낙동 흐르면은 어른들이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배터리가 성룡세대는 배터리 아십니까? 배터리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전기를 시작 통해가지고 물고기들이 기절해가 올라오거든요. 그 물고기 잡는다고 배터리를 넣어놔.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 그 사람이 그걸 해놔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아십니까? 별을 주소를 하면 별을 갖다가 굳으면은 논에서 이 수확을 탈곡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거 싣고 집을 가고 깨달 만들어 말라가지고 그걸 미약가 끌고 그 사람은 소에 큰 소 구루마 그거 실어가 집에 오가 집에 재놨다가 어느 가을 늦게 가서 이 탈곡기 이거 하는데 그럼 그 집은 어떤 사람이 하면 소를 갖다가 큰 항소를 켜는 이유가 그 구루마 해가지고 소를 가지고 깨끗한 물건 그걸 한 실가 가까워지면 매 받는 돈 받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소가 커야 될까요? 항소. 그 항소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 소를 둘에 켜야 하는데 이 둘에 소들 켜를 갖다가 강에 그 물물어 가 강에 물물어 소가 강이 뚝뚝 들어간 거예요. 그 전기가 지금 배터리 고기 잡으려고 배터리 연결해요. 그 사람 같으면 깜짝 놀래가 뛰놀긴데 소가 그걸 뭡니까?
이름 소가 그걸 모르거든. 이게 뭐고 싶어 그대로 쓰이죠. 그럼 그것은 소가 그 큰 소가 그대로 그 쓰이서 가지고 감전돼 죽으라. 그런 사람이겠어. 참 되게 희한한 사건이 났네. 여러분들만 재수 가서 뭐 뒤로 넘어지도 뭐 코가 접시물에서 사람이 죽는단 말이 있는데 뭐 그런 일련의 사건이 또 일어나고 현재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감전 사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 건전지 그 청강대기를 마시다 딱 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 뒤로 나다보면서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걸 순간적으로 떨어지니까 뭐 다른 데 다칠지 모르지 죽지는 않았는데 손은 그 감전됐을 때 순간적으로 뛰어놓기 그냥 손은 그걸 모르니까 서가 있어. 그래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해주철 이게 부동태 형성해가지고 매달 두고 이런 것도 해주철을 많이 만들죠. 부동태 형성하니까 그래 만드는. 요것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 있는 거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하거든요. 이 생각은 여기 지하 매설관에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마그네슘 양극. 마그네슘 양극을 연결해 빽기를 해가지고 전기를 이제 피막을 형성 안 하고 전기를 잘 통할 수 있도록 양극이 녹아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면은 요 마그네슘이 녹아나면 전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자를 만들어주면 전자가 일로 가가지고 여기 전자를 공부해주면 이 파이프 여기서는 환원 반응이라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라니까 파이프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희생양극이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걸 줬어요. 왜 이런 걸 쓰나 하면은 아연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산화되기 쉬운 금속입니까?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입니까?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다. 딱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에요. 아연하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아까 우리 보면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왜 산화되기 쉽나 하면은 값이 아까 한번 봅시다. 값이 어떤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이 얼마입니까 값이? 마이너스 1.66이죠. 굉장히 전위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66이면 무식자,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에요. 아연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76. 이것도 좀 낮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그네슘. 마이너스 2.3 나왔습니다. 이런 금속들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희생양으로 쓰는 거예요. 값이 낮은 금속일수록 희생양으로 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희생양극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아연보다도 낮은 거지만 그놈은 잘못하면 피말을 형성하기 때문에 희생양극으로 편리한 게 이 세 가지 금속이에요. 희생양극을 제가 자기가 산화되면서 부식되면 전자를 전자가 공급해주면 이런 방식이 되니까. 그래 희생양극.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원리를 한번 설명했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자 여기에 구리하고 철하고 마그네슘을 갖다가 만약에 바닷물에 담가놨다. 그러면 처음에 각각 바닷물에 담가놨고 전선이 연결이 안 된 이게 없다 칩시다. 이게 없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식이 나겠죠. 구리는 구리대로 바닷물에 부식이 납니다. 단 그러나 염산은 왜 수소를 발생 안 할 거지 바닷물에서도 구리는 부식이 납니다. 여기도 무수히 많은 양극근기 존재하거든요. 그 철도 무수히 많은 양극근기 존재하니까 부식이 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도 부식이 나요. 세계적인 부식이 최고 많이 나는 게 어디겠습니까? 바닷물에 각각 여기 담가놨습니다. 조아씨 어디 최고 부식이 잘 나겠습니까? 바닷물에 담가놨습니다. 철과 구리가 마그네슘 바닷물에 침식이 났다. 어느 놈이 최고 부식이 잘 일어나겠느냐? 바닷물에서. 다 부식은 일어난다. 요것도 양극근기 있고 이것도 양극근기 많이 있고 이것도 양극근기 있어가 저끼리 싸고 꼬면서 양극근기 부식이 일어나는데 어느 금속이 바닷물에 최고 부식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마그네슘. 그렇죠. 마그네슘이 최고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죠. 그건 부식이다. 그걸 일하고 있는데 먼저 구리하고 철하고 전선 연결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리하고 철하고 전선 연결하면 동규씨 구리하고 철하고 전선 연결하면 이러면 놔두고 구리하고 철하고 전선 연결해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부식이 되고 누가 방식이 됩니까? 철이 부식이 되고 방식이 됩니까? 철이 부식되고 구리는? 구리는 방식이 되겠죠. 철하고 구리하고 연결하면은 철이 이런데 힘이 약하니까 철이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만들어주면 전자가 구리 안에 가서 여기서 반응 반응이 일어나면서 구리는 방식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그네슘을 또 철화와 구리에 연결해서 나중에 마그네슘을 또 연결해요. 마그네슘을 같이 연결해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화와 구리하고 연결한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연결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를 전부 전선을 같이 연결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동기씨 아까 철하고 구리하고 연결했을 때는 구리가 철이 산화를 하면 수식되고 전자를 내나고 이놈이 방식이 됐죠. 자, 그런데 원중에 마그네슘을 요 철선에다 같이 요 연결해버린다. 같이 연결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철이 마그네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구리한테 져가지고 내가 산화를 한 부식되면서 구리한테 전자를 공급했는데 난데없이 지보다 힘이 약한 마그네슘이 은근히 와가지고 철하고 연결해버린다. 그러면은 철이 시작할 때는 내보다 힘이 약한 마그네슘이 내한테 붙어왔네. 그러면 철이 마그네슘한테 그러거나 야 네가 대신 전자 내놔. 나 못 내놨겠다. 네가 내보다 더 힘이 약하니까. 그럼 최고 약한 마그네슘이 여기에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이 전자를 계속 공급해주고 이 마그네슘은 와 큰일 나네. 뭐 철에도 공급해줘야 되고 구리에도 마그네슘 공급도 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철도 부식이 안 되고 부식되고 방식되고 구리도 방식되고 철도 방식되고 결국 희생은 누가 합니까? 마그네슘이. 그럼 최고로 힘이 약한 마그네슘이 부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 되겠죠 도대체? 되겠죠? 철하고 구리하고 있을 때는 철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보다 힘이 약한 마그네슘이 붙었다 하면은 철이 마그네슘한테 네가 내보다 힘이 약하게 네가 전자 내놔라. 네가 산화해라. 네가 부식되라. 나는 전자 못 내놔겠다. 내한테도 나도 살아야 돼. 힘이 약한 놈이 전자를 내놔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철도 노광설도 방식되고 구리도 방식되고 결국 희생은 마그네슘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양육 방식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최고 약한 놈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희생양. 이것도 우리가 개성향극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탱크, 파이프라인 탱크에 개성향극을 달아나면 개성향극에서 이런 걸 달아주면은 결국 여기서 전자를 만들어 전자를 공급해줘가지고 탱크가 방식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부두에 여러분들 부두에 가면은 배에는 여객선 부두에 되면은 부두 그 밑에는 땅이 아니죠. 부두 밑에는 전부 강파일 박았어. 강파일 박아 위에 서라브를 치가지고 그 위에 배가 여객선 짐도 실어 내려가 사람도 타고 하고 밑에는 이런 강파일이 다 박혀 있습니다. 강파일 좀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여기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테이블 방식을 하고 아까 피구 방식을 하고 테이블을 감고 나머지 여기는 이런 알루미늄 양극을 하십니까? 이 용접을 내가 답니다. 근데 달아가지고 이놈이 전자를 내주면 이 강파일이 전자를 받아먹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극은 수명을 계산해가지고 그 전위 체크를 해가지고 방식적인 이하로 떨어지면 요걸 떼내고 다시 가르쳐요. 그럼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걸 용접해서 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데 자 요게 방식 설계를 합니다. 방식에서 설계가 요 강파일 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계산합니다. 수명이 얼마? 그러면 방식 요 양극을 몇 개 달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 5개 달아야 된다. 5개 단다. 그러면 방식 잠수사들이 더운데 내려가서 이 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2개 배터리 뭐 3개만 달고 그러는 게 달아도 처음에는 방식이 되거든요.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가는 게 2개 배터리 갈 그래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맡겨서 야 내려가면은 관리자는 다 사진 찍어 올라온다. 사실 몇 개 다른 거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사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달아 강파일 이렇게 이 달아 이런 걸 달아 여기 희생양을 달아면은 전자를 공급해주면 이 강파일 방식이 되는 거예요. 강파일. 그 위에 얘는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그 민물 썰물 때 왔다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테이프로 물과 공기가 접근하서 테이프를 철저히 바릅니다. 감습니다. 그 피구 방식.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여기 모 방식의 사이에 아까 강파일 다는 요 양극, 알루미늄 양극. 요놈을 여기 요 철판 있죠, 철 있죠.
요 노인은 요 철을 갖다가 강파에 용접을 갖다 붙입니다. 용접사를 올라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열강에 들어가는 희생양분, 열강. 쿨러에 해수유가 통하는 그 쿨러에 요걸 달아가지고 그 부족한 그 부식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두의 강파에 들어가. 강파에. 요거는 양극의 종류에 따라서 뭐 종류별로 요걸 넣는 거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그 전류기 요게 요 전원을 요 전신주에는 전신주 전기를 뽑아가지고 요 불용성 양극을 통해서 요걸 불용성을 통해서 요게 전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을 전자 공급만 하면 여기서 많은 반응이 일어나니까 부식이 어찌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예부전원법이니까 전류기를 달아가지고 양극에서 불용성 양극에서 전기를 뿜어주면은 여러 가지 전자가 이로 갑니다. 전자가 이로 가가지고 여 전자 공급되면은 여기에서 댐이 탱크 방식 된다 이 말. 근데 이런 이 방식을 아까 그 이호 박사님께서 우리 협회장이신 이호 박사님께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 탱크의 도장 방식에다가 응급 방식 이런 방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래 안 하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래 안 하고 탱크에다가 수지 피우고 한다. 아니 수지 피우가 오래되면 벗겨지니까 부식이 나는데 일본처럼 그래 안 하고 이래 나안 하게 탱크가 누설대가 기름이 계속 새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사람들이 기름이 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은 그래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 하자 그러고 그 이제 주장을 하고 지금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아마 지금은 이제 방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주유소 기름 그 땅속에 묻으면은 이런 그 예부전원법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전자공급회가 방식되도록 하는 이게 아마 지금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그 방식에 부산에도 방식에 사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이게 하는 걸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부전원법이죠. 요것도 배우전 아까 똑같은 말 이야기 되겠습니다. 배우전 전선생이라 하는 불용성 해가지고. 요거 뭐냐면 요건 이제 부두에 해수면이 아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부두길에 보면 이런 특수한 장치가 강파일을 수직을 높여 거기에 그 사람이 다니도록 이게 해가 하역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강파일 수중에 강파일 높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대기부의 강파일 표면에 수분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페이스드 테이프를 감거든요. 요 감고 있죠? 이걸 치밀하게 감습니다. 감으면은 페이스드 테이프를 감으면은 여기에 물과 공기가 요 무수히 많은 여 양극이 있다, 양극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테이프를 감아버리면은 양극 위에 이걸 감아버리니까 수분의 차단 수분하고 산소 접촉을 차단해버리니까 전해질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부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걸 먼저 감습니다. 감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또 이거 뭡니까? 두 번째 이거. 베이스 피부 후에 보호 테이블, 이중으로 또 이 테이블을 또 감습니다. 테이블을 또 한 번 더 감는 거예요. 테이블을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또 3단계로. 야, 3단계는 또 뭡니까? 보호 카바를 시야가 여기 고쳐놨다 딱 고정해요. 그럼 여기 이물질이 부닥치더라도 어떤 뭐 모래나 이런 거 깨리더라도 이름이 안 베겨지겠죠. 그 보필 마지막 3단계 여기 보면은 요 하역 뭐 신전 전망대 설치할 때는 여기 강파일이 땅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놓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놓으면 녹슬을 얼마나 해볼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피우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페이스도 감고 그 다음에 보호 테이프 감고 마지막에 보호캅 이렇게 감습니다. 보호캅 이게 부두예요. 이 부두에 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습니다. 위에는 부두 위에는 전부 다 이 서랍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솔직히. 실제로 부두에 가도 밑에 이게 이 서랍이 이게 밑에 이거 바다 맞나? 이거 강파일 치나?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그러나 밑에는 전부 강파일이 되어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대교죠, 강한대교. 강한대교 가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강한대교가 강한대교 보면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교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지대가 있고 이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면 여기 보면 이것이 밑에 내려가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건 아마
아마 이 내려가서 아마 이것밖에 안 보일 거야, 아마 이게. 강한대교 보면 아마 보이는 게 아마 이것만 보이지, 여 밑에가 무엇이 있는 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그렇죠? 그럼 여 밑에 지내나 하면은 강파이 엄청 큰 강파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땅이 땅. 해저 땅 것처럼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가 같이 아까 양걸 붙입니다. 양걸 붙여가지고, 이 강파이 방식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고, 요 위에는 뭘 하겠습니까? 피육 방식. 피육 방식을 합니다. 그럼 물이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만 가 안 되기 때문에, 강파이 방식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육 방식을 많이 둘러싸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태풍 매미에 왔을 때 워낙 여기 파도가 세가지고 여기는 붙어있던 이 피복된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 엄청 날아갔어요. 이 강파일 길이가 직경이 2m입니다. 상상 못합니다. 그것보다 강파일 안에다가 또 철근을 박아가지고 세면을 쇠를 부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2중 3중으로 해놨어요. 여기 생각보다 여러분들 강한대교 우리가 강한에 해변 가서 좀 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 조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해놔면 안 되겠죠. 이거 현수교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했죠. 이것도 현수교 이것도 아니십니까? 이거 풍농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전성 실험을 우리가 풍농 실험을 합니다. 태풍이 쳤을 때 이 강한 이 현수교 이놈이 어느 초속 풍속 몇 미터에 견뎌낼 것인가? 그리고 캐나다에서 풍농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실험할 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때 태풍 매미와 태풍 풍속이 한 50몇 미터 벌거든요. 그런데 이 풍력실 이게 설계상으로는 초속 어떤 건 60m 이상으로 80m가 60m 이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이걸 설계를 한 거라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태풍 매미어 정도까지는 강한대교가 견뎌내는데 지금 만약에 수부 태풍 그걸 능가하는 예를 들어서 뭐 초속 80m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강한대교도 쓰러질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태풍이 안 왔으니까. 풍동 실험해서. 참 이런 현수교도 이런 강한대교 저게 아직 태풍이 항상 걱정합니다. 과연 태풍이 풍속이 초속 몇 미터 바람이 불 것인가? 옛날에 내가 북락 1학년 2학년 그때 북락 들어가자는 모르겠으나 그때 사라와 태풍 들어봤습니다. 사라와 태풍. 다른 데를 봤죠? 네.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라와 태풍이 그때 초속 얼마예요? 초속 30m. 초속 30m 사라와 태풍이 왔을 때 그때마다 우리나라 전역을 쓸었다 아닙니까? 엄청 길었습니다. 30m, 초속 30m. 그런데 앞에 태풍 매면은 강한대교 초속 50m 이상 불었다. 그래도 피해가 사라와 태풍보다는 적었습니다. 사라와 태풍은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피우 방식을 이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용융 아인 녹음입니다. 용융 아인 녹음. 가드레에 있는데 용융 아인 녹음을 많이 하시는 보면은 이 공을 용융 아인 녹음. 용융 아인 녹음을 하면 표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리 있더라도 용융 아인 녹음은 뭐냐면 아연이 피막을 입힙니다. 그래서 아연이 피막을 입으면 그 아연이 상하막이 형성돼가지고 결국 안으로 침을 못하는 거예요. 물과 침입이 안 되고 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기가 못 들어가는 이 전신주 가드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신호등 이런 거 전부 용융 아인 녹음 아닙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이런 거 전부 다가 옛날에 이걸 뭘 해놔면 용융 아인 녹음을 하고 옛날에는 페인트 했습니다. 그 지금은 전부 다 용융 아인 녹음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초기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인 암용을 보면은 훨씬 용융 아인 녹음액이 유리하다. 그래. 이걸 먼저 배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파이프들이 용융 아인 녹음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밖에 또 뭐냐면은 또 페인트 또 칠합니다. 색깔 부분 또 칠합니다. 하지만은 처음에 이걸 저 용융 아인 녹음을 해보려 해가지고 부식을 억제하는 그런 걸 하죠. 이들도 처음 다 일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해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을 때 여기다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여기에는 수지 도장을 하고
여기는 방수도장을 해가지고 요 안으로 물과 공기가 못 들어가도록 이런 페인트를 칠한다 하는 그런 보수도장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또 요 철근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논의가 그때 또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한 번 더 우리 정리를 하면은 금속의 표면에서 수분 접촉을 차단하는 이게 중요하다. 수분을 차단해야 된다. 수분은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을 근원적으로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 양극과 음극이 존재하는 건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강판 표면에 양극, 음극이 생성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방법이 전해질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 헤로이가로 수분을 차단한다. 도금을 아이닌 기름칠 공기조와 헤로저항 정대 페인트 칠하는 게 헤로저항 정대죠. 부식의 제재 첨가하는 게 수중에 산소 제거. 산소가 있으면 수중에 산소가 있으면 결국 그 하는 바람이 일어나니까 산소에 대한 음극 반응을 차단한다. 왜? 탈게 한다. 하이드라이트 암산소다를 적용하면은 산소를 없애준다. 그럼 전기 방식, 양극 방식과 음극 방식을 한다. 부식 방식 설계. 부식 방식 설계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거 하는데 아니면 부식이 아니더라도 설계를 잘해야 된다. 설계를 뜨거운 물이 직접 안 닿도록 하는 설계, 또 기포가 못 들어가도록 하는 설계, 이런 설계가 있는데 부식 방식 설계 요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림에 너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레 우리 이병 교수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안 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타이도 하는데 오늘은 요 2장까지가 뭐 제가 할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앞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계신 조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조남이 뭡니까? 김태윤이라고. 김태윤. 김태윤 씨. 태윤 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돌아가서 부식은 금속 표면에는 왜 양극 음극이 존재를 합니까? 5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도 좋습니다.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오픈. 시험 칠 때는 오픈, 제 대로. 금속이 양극 음극이 존재를 한다. 처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그 태윤 씨, 네. 성분의 불균이 가능했어요. 성분의 불균. 다음에 응력의 불균. 네. 세 번째 조직의 불균. 다음에 환경의 불균. 표면 상태의 불균. 그거 야도 뭐 오래되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어쨌든 양극 음극이 표면에 어쨌든 존재를 합니다. 네네네. 자 존재하면은 동규 씨. 부식은 양극 음극이 존재를 어디서 부식이 납니까? 부식 양극. 양극이라죠. 그럼 배터리 개념하고 우리가 부식을 공부하는 양극하고는 반대죠? 예. 그러면 조한 씨, 양극 음극 그 철하고 아인하고 붙으면 누가 양극이 됩니까? 철하고 아인하고 접촉을 했을 때 누가 양극이 되고 부식이 납니까? 아인 부식. 그러면은 우리 대학 볼 때 구리하고 철하고 붙으면 누가 양극이 됩니까? 철이 양극. 그래서 항상 연화적인 현금속 양극이 된다. 그건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우리가 부식의 기본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양극 음극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양극 음극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양극 음극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부식을 막는 방법 중에서 아주 우리가 오늘 지어놓은 방법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뭘 없애는 것이 그 급수목이었습니까? 전해질 물기입니다. 물기를 없애요. 물기만 없애면 물기 그 자체가 전해질이니까 전해질만 없애면 무시한다. 그 우리 여기에 있어 이런 게. 그러면 그 물 속에는 그러면은 도선에서 전류의 흐름은 뭡니까? 전자 흐름의 방향이 전류 흐름이죠. 그 물 용액 속에서의 전류 흐름. 양이온은 음극, 음이온은 양극. 그렇죠. 그 양이온은 음극으로 흐르고 음이온은 양극으로 흐르는 이온의 흐름이 바로 전류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 양이온은 어떤 게 양이온? 무엇을 양이온이라고 그럽니까? 양이온이 어떤 게 양이온이고?
플러스